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약톡톡2의 가혜란입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 5가지 감정을 의인화한 캐릭터가 등장을 하죠. 기쁨, 슬픔, 분노, 소심, 까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인데요. 이 5가지 감정 이외에도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꼭 필요한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공포입니다. 이 공포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감정이지만 지나치면 병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오늘 알약톡톡2에서는 공포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공포증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선 공포란 의학적으로 어떤 감정인가요? 이제 공포는 불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불안이라는 거가 이제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그거와 관련되어서 경험할 수 있는 불쾌한 정신적 또 육체적 그런 어떤 경험들의 총합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때 불안은 조금 더 좀 이렇게 모호한 특성이 있는 반면에 공포는 그 구체적인 대상이 있고 그러한 걸로 인한 그 신체적 정신적 반응이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네. 단순하게 봤을 때는 공포는 부정적인 감정인 만큼 느끼지 않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을 꼭 느끼는데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는 이제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반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류가 이제 원시 시대에 이렇게 야생에서 생활을 할 때 갑작스럽게 뭐 커다란 뭐 곰이나 사자 같은 걸 만났으면은 맞서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 반응이 바로 공포인 거죠. 이게 감정 반응은 공포로 다가오고 실제로 신체적인 변화도 일어나는 건가요? 그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위협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게 되면 바로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은 이제 빨리 뛰죠. 신체 그 각각 여러 부위에다가 더 많은 혈액들을 이제 보내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땀이 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은 현대인들은 다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원시 시대라고 하게 되면은 몸에서 땀 같은 게 나게 되면은 이제 커다란 동물한테 붙잡혔을 때도 미끌미끌하면 좀 더 도망가기가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이제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그 정신적, 신체적 반응들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생명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 그럼요. 꼭 필요한 감정이 공포이고 그와 함께 동반되는 신체적 변화가 있는 것인데 공포일 때는 그렇다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 공포증일 때가 문제인 건데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 공포는 필요한 거긴 하지만은 그것이 부적절하게 나타나고 또 그 반응의 정도가 너무 과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이제 보편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병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공포증이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포 때문에 내원한 환자들이 의사로부터 각각 어떤 공포증인지 진단을 받았는데요. 과연 어떤 공포증이었을까요? 첫 번째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어떻게 오셨나요? 어릴 때 발표를 하다가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 앞에서 발표만 하려고 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말도 더듬고 얼굴도 빨개집니다. 선생님, 저는 대체 왜 이런 건가요? 당신은 사회공포증을 가지고 있군요. 네, 사회공포증이요? 네, 선생님 첫 번째 환자는 사회공포증이 있다고 진단이 내려졌는데요. 사회공포증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사회공포증은 말 그대로 사회적인 상황에서 과도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인 상황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게 되는 그러한 공포증의 한 종류인데요. 특히나 이제 현대 사회처럼 자기 주장을 해야 되고 또 대학생이랑 발표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상황들에서 자꾸 위축되기 때문에 우울증이 동반되기도 하고 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사회 상황이라는 건 아무래도 남 앞에 나서서 발표를 한다거나 네. 어떤 행동을 할 때 제약이 많이 네. 따르는 건가요? 남 앞에 드러나게 되는 자신이 주목받게 되는 그런 사회적 상황도 있지만 남들은 전혀 주목을 하지 않는데 본인만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는 거. 사실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다고 해서 누가 관심을 가져주거나 그럴 것도 아닌데 그렇죠. 주인공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남들 앞에
자기가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끼고 불편해져서 아예 이제 사람들이 있는 사회적인 상황 자체를 다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사회공포증이 나타날 때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뛰쳐나가고 싶은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으니까 그냥 그 긴장하고 전전긍긍하는 이런 어떤 이제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신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손이 떨린다든지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서 발음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나 증상으로 봤을 때는 좀 내성적인 경우에도 이렇지 않을까, 경계가 좀 모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이는 어떤 걸까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같은 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수줍어 하면서도 뭐 학교도 잘 가고 친구도 어느 정도 사귀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수줍어하거나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지만, 그러한 것들이 과해서 자신의 생활을 할 수가 없고, 학생인데 학교를 못 나가겠고 직장인인데 이제 뭐 출근을 하지 못하겠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내가 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생긴다면 그때는 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 사례자도 그렇지만 실제로 어릴 때 창피를 당한 이후에 사회 공포증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을 보면 어릴 때의 경험이 트라우마가 돼서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회 공포증과 트라우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그 완전히 뭐 이제 100% 인과관계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그런 관련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공포증의 핵심적인 정신병리는 뭐냐하면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안 좋게 볼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 피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라는 거는 이제 환자분들이랑 실제로 면담을 하다 보면은 어렸을 때 이제 선생님이 국어책 읽기를 시켰는데 내가 그때 더듬거렸다. 그때 친구들이 깔깔거리면서 웃었다.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생각이 난다. 뭐 이런 식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남들로부터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원래 수줍었던 성향, 개인적인 성격 특성 이런 거랑 맞물리게 됐을 경우에는 사회공포증의 발병과 연관성이 높아지겠죠. 네, 이게 복합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이때 좀 의문이 드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타인 앞에서 부끄러운 경험이 있다라는 건 실은 누구나 한 번 이상씩 다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사회 공포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차이 때문인가요? 이제 그 정신과 질환이라는 것들은 사회공포증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환들이 어느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이제 유전적인 특징, 그다음에 사회적인 경험, 부모로부터의 양육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에 의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판다듯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거가 되죠. 네, 이게 원인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치료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현대 이제 정신의학에서 주류가 되고 있는 가장 치료적인 그 성과가 좋은 방법은 이제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와 같은 항우울제 계열의 약들 중에서 사회공포증에 대해 효과가 있는 약을 쓰면서 인지행동 치료를 병합하는 방법이 치료 성적이 제일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 약물 치료와 동시에 인지행동 치료를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지행동 치료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인지행동 치료는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에서 이제 효과적인, 특히 불안장애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불안장애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는 뭔가 불안하고 공포가 있으니까 사람은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회피가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되는 거가 이제 불안장애 환자들의 피하다 보니까 더 무서워지게 그렇죠.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주는 거는 불안 반응 자체를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하게 되면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일단 약을 써서 가라앉히는데, 인지행동 치료는 이 회피라는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 주는 그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불안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인지적인 교정이라고 하죠. 보다 합리적인 믿음으로 바꿔놓는 거고, 그다음에 공포증이 있게 되면 누구나 이제 자기가 불안해하는 상황을 도망가고 싶을 텐데 그 도망가는 상황에 조금씩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행동치료적인 기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환자의 상태와 수준에 맞추어서 점진적인 과제를 주게 되는 거고 개인화되어서 이제 제공되게 되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만 가면 심장이 두근두근 떨립니다. 식은땀이 날 때도 있고 머리도 멍해집니다. 저는 왜 이런 건가요? 당신은 광장 공포증을 앓고 있네요. 광장 공포증이 뭐죠? 네, 두 번째 상황은 광장 공포증인 건데요. 광장 공포증이란 무엇인가요? 광장 공포증은 이제 특정한 장소나 상황과 관련된 공포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사람 많은 군중 속에 있는다라든지 아니면 도움을 받기 어려운 그런 이제 넓은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특정한 상황들에서 지나친 두려움을 느껴서 심한 경우에는 거의 이제 외출조차 하지 못하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광장 공포증이 생겨나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광장 공포증의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들과 연관되어서 과도한 공포 반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론적인 배경으로는 조건화 반응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다가 굉장히 뭐 배가 아파 갖고서는 이제 그 낭패를 받던. 그때 배가 아프고 그랬던 건 이제 배탈이 나서 네. 예, 빨리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못 갈 것 같아서 극심한 두려움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두렵고 땀이 뻘뻘 나고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제 그 기억과 지하철이라는 상황이 조건화되게 되면은 그게 배는 안 아픈데도 지하철에 가게 되면은 뭔가 내가 이제 땀이 나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부러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 그걸 떠올리게 되는 조건화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증상을 설명하게 되는 한 이론적인 배경의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포증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증상들이 다 나타나죠. 뭐 두근거리고, 뭐 가슴이 뛰고, 뭐 땀이 나고 떨리고 이러는 건데 특히나 이제 광장 공포증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와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게 네.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공황장애를 동반해서 같이 이 진단하게 되는 경우도 매우 흔하고요. 들었을 때 정말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 공황장애라고 했을 때는 예기치 않은 공황 발작이 특징적인 거죠. 아무 상황 없이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그 TV를 보고 있다가도 공황 발작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잠을 자다가도 공황 발작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광장 공포증이라고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특정한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사람 많은 버스를 탄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 같으면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에 간다든지 네. 이런 상황에서만 발생을 하지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사람이 많은 곳을 참 싫어하는데 혹시 광장 공포증 아닐까? 라고 의문이 드시는 분 많으시죠? 저부터도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제시하는 광장 공포증 진단 기준인데요. 이 내용 중에 5가지 중 2개 이상 이 상황에 극심한 공포나 불안을 느끼고 또 이 불안이 6개월 이상 지속되신다면 바로 내원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두 번째, 열린 공간에 있는 것. 세 번째,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 네 번째, 줄을 서 있거나 군중 속에 있는 것. 5번째, 집 밖에 혼자 있는 것. 네, 진단 기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진단 기준으로 볼 때 내가 광장 공포증이 있다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광장 공포증에 걸렸을 경우에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이 굉장히 커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약물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우울증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에 효과가 인정된 항우울제를 처방을 하면서 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인지행동 치료를 병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공포 때문에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상황 살펴보시죠.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새를 기겁할 정도로 무서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것도 무서워하고요. 주사에 찔리는 것도 싫고 무섭습니다. 딱히 사고를 당한 기억도 없는데 말이죠. 제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당신은 지금 특정 공포를 가지고 있네요. 특정 공포증이라고요?
네, 세 번째 공포증, 특정 공포증입니다. 이 특정 공포증은 어떤 건가요? 특정 공포증은 이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거미, 뭐 개, 뭐 이런 어떤 이제 동물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바늘이나 뭐 피가 무섭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상황, 예를 들어서 뭐 폐쇄 공포증, 고소 공포증, 이렇게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만 국한되어서 공포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특정 공포증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벌레나 거미, 뱀, 고양이, 쥐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는 동물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높은 곳이나 물 등을 두려워하는 자연 환경형, 세 번째로는 피를 보거나 찔리는 주사에 두려움을 느끼는 혈액주사 상해형, 네 번째로는 비행기나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상황 등을 두려워하는 상황형입니다. 이 네 가지를 빈도별로 살펴보면 우선 가장 흔한 것이 상황형이고, 다음은 자연 환경형, 그리고 상해형, 동물형 순서라고 합니다. 이걸 좀 차근히 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새와 피를 많이 무서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새나 피에 대해서 뭐 경험이 있거나 뭐 트라우마가 있지는 않은데도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데, 이런 특정 공포증이 생기는 이유 무엇인가요? 이제 이 특정 공포증의 대상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인류라는 종이 동물들과의 자연 경쟁들 속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그런 모두에게 필요한 공포의 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뱀 공포증이라고 하게 되면은 뱀은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뱀을 봤으면은 이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도망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경우도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인간은 당연히 두려움을 느껴야지 우리가 살아날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는 종이 생존을 위해서 지금까지 진화의 과정을 밟아오는 동안에 우리의 유전자 속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인데, 개인에 따라서 어떤 그 반응들이 너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질병화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특정 공포증이 있을 때 치료는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특정 공포증의 치료로서는 점진적 노출 기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개 공포증이라고 한다면은 조그만하고 귀여운 개를 이제 어린애라고 하면 엄마랑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지고 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큰 강아지를 좀 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엄마는 나가고 혼자서도 놀게 하고, 나중에 좀 더 크고 순한 개를 만져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포를 느꼈던 그런 상황에 대한 이제 두려움의 강도에 점차 익숙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권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보면 주위에서 내가 뭘 무서워해 라고 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 네. 그래서 막무가내로 높은 네. 데를 데려간다거나 네. 놀이기구를 타게 네.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 홍수 기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피하고자 하는 상황에 한꺼번에 완전히 노출시켜 갖고서는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라고 느끼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많이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 증상이 아주 심한 사람한테 그렇게 홍수 기법, 한꺼번에 너무 강한 자극에 노출시키는 것은 사실 이제 거부감도 클 뿐더러 오히려 이제 그 혐오 자극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기억이었다. 나는 도저히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저런 건 하지 못하겠다. 시도도 해보고 싶지 그렇죠. 않다. 그러한 시도 이후에는 오히려 더 공포 반응이 강화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네. 약만 병원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포증의 치료도 꼭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공포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공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내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생활이 힘들 정도로 공포를 느끼고 계시다면 나는 겁이 많은가 봐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